2023년 9월 고2 학력평가 20번에서 25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너는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자유를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건 자신의 사상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언론 매체가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길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는 언론, 당시 미국과 영국의 언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의 독과점이었고 또 하나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 해도 매스미디어에 건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봤다. 매스미디어의 거대와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계층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거대화되고 독점화됨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접근 이용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해서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반론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반론권이라는 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도에 관해서 반론의 정정,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래서 반론 보도의 하위 카테고리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참여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반론권을 통해서 또는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부딪힐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네 줄 정도 정리해보자면은 언론 매체의 접근 이용권이랑 편집권은 서로 상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언론 매체가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언론 매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을 넘는 일단 행위나 남용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 글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언론 보도에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독자의 관심사를 유발하고 있고 앞으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침해받았을 때 대처 방안,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제되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의 내용에 관한 본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5줄 정도에서는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반론보도 청구권은 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보도는 피해 당사자가 원보도의 허위를 입증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반론보도는 그것과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5줄 정도 정리하자면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청구 주체는 일단은 사건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도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보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제한사항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의 청구는 언론사들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물을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자, 그래서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7일 이내 정정이나 반론 보도가 방송이나 지면에 실려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때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채널이나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천천히 통상적인 일반적인 속도로 읽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만약 언론중재사항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또는 보도로부터 6개월 지났다면은 민법에서 이것을 보장해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하다. 좀 기간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앞에서는 대표자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자나 편집자에 대해서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네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확인해야 되고 보도의 위법성을 확인해야지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위법성이 있다,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청구권, 보도 청구권들이 가지는 의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9월 고2 학력평가 20번에서 25번 지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